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여성이에요. 남편의 죽자사자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었어요. 그 정도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 복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도 부러워하는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비밀들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그렇게 구애하며 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을 속여왔던 거였거든요. 얘가 괜히 거짓말 했겠니? 너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건데 그냥 좀 봐줘라. 애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너 그것도 네 복이야. 얼마나 널 사랑했으면 이런 거짓말까지 했겠어. 그러니까 네가 너그러이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응? 아, 치기공사가 치과 의사라고 거짓말한 게 큰 잘못이 아닌가요? 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애초에 치기공사라고 했으면 제가 결혼을 안 할까봐 그런 게 아니고요.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사기 결혼인지 아닌지. 다른 거 다 참아도 난 날 기만한 거 못 참아. 그리고 어머님은 치과의사 아들 둔덕이라면서 저한테 차며 오시며 집이며 다 받았잖아요. 그거 받을 때 미안한 마음 요만큼도 없었던가요? 솔직히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왜 저를 속여가면서 그랬냐고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치기공사면 네가 결혼을 안 할까봐 속인 거야. 이런 내 마음 모르겠어? 그 정도로 널 사랑했다고. 그래, 네가 원하면 차며 집이며 옷 다 돌려주마. 널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겠니?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절대 우리 아들만한 남자 못 만나. 이렇게까지 널 좋아하는 남자 드물다. 그러니까 봐줘. 모든 게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직업조차 거짓말을 해가며 저랑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의사라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사소한 걸 속이니 사실 더 어마어마한 걸 숨기고 있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죠.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한 뒤 며칠이 지났고 저 역시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화해를 했어요. 찝찝한 마음이 가시진 않았지만 그냥 이 남자를 믿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해를 하자 시어머니도 잘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시대가 없다 생각하며 내가 한 번만 넘어가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다. 이제 다신 너 속이는 일 없을 거야. 내가 어리석었어. 너 같은 여자는 의사만 상대할 줄 알고 거짓말을 하다니. 내가 진짜 미쳤지.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이렇게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잘 살아보자.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그 정도로 당신 사랑하니까 넘어가 주는 거고 난 애초에 의사가 아니었어도 당신이랑 잘 만났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줘. 앞으로 어떤 고비들이 많겠지만 우리 잘 헤쳐나가 보자. 나도 묻어내지도록 노력할게. 당연하지. 이제 속이는 거 없어. 내가 널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진 않지만 살아가면서 갚도록 할게. 아유, 이제야 보기 좋다. 그래, 너 잘 생각한 거야. 이제 다 오픈했으니까 더 잘 지내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자. 오히려 이번 계기로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깨달았어요. 연애 시절부터 저에게 의사라고 속여왔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남편을 잘 믿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때 남편의 거짓말이 또 들통났답니다.
자기야,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알면 뭐 이혼이라도 할까봐 그래? 나 자기를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고. 아, 미안해. 이런 내가 싫을까봐 그랬던 거야.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또 거짓말한 게 있어? 그냥 바로 말해줘. 안 그러면 진짜 화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기공실도 자기 게 아니면서 본인이 차린 거라고 거짓말을 해? 자기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얼른 말해줘. 지금 말하면 조금이라도 용서가 될 것 같으니까. 진짜 없어. 의사가 아니니까 기공소라도 내 거라고 한 거야. 미안해. 이제 진짜 너한테 거짓말하는 건 없어. 맹세해. 남편의 또 거짓말로 마음이 안 좋았지만 완전 자존감이 낮은 남편이구나 생각하며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존감을 끌어올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랑으로 보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다시 잘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모든 사건을 아시고 충격을 받았는지 친정아빠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서둘러 친정에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강이 많이 노쇠해지신 아빠를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서둘러 유산을 정리한다며 저희를 각자 불러 모아 얘기를 하였고 오히려 유산 분배보다는 아빠가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더라고요. 앞으로 창창한 날이 더 많은데 벌써부터 유산 얘기를 하니 말이죠. 아빠,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아직 정정한데. 그리고 이건 아주 나중 문제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뭘 그리 성급하게. 그래도 미리 해놔야지. 내가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살아생전에 정리를 해야 유산 싸움이 없는 거야. 그래도 그렇죠. 벌써 무슨 앞날을 내다보는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약한 말씀하실 거면 꺼내지도 마세요. 에이, 아버님이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미리 하는 것도 좋은 거야. 요즘엔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도 장난 아니라고. 역시 아버님 현명하십니다. 삼남매니 알아서 잘 분배해 주실 거라 믿어요. 뭐 아무래도 이 사람이 마음이 여리니까 제가 옆에서 잘 보듬어야겠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각별히 여기는 귀한 딸이니 잘 분배해 주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제 말이 맞죠? 일단 유산 분배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예전부터 다 생각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별말 없이 잘 따라주길 바랄게. 괜히 아빠가 아프시게 된 게 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럼에도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애초에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저희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남편을 받아들여 주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앓이를 하셔서 몸이 약해졌나 싶은 마음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빠의 나약해진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도 아빠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옹호를 하였고 결국 전 아빠를 말릴 수 없었어요. 아빠는 저희가 다 있는 앞에서 유언장을 쓰시겠다고 했고 종로에 있는 작은 노다지 건물을 막내 동생에게 먼저 상속을 해준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재산에 관심이 없던 터라 아빠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이 일이 제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의 얘기가 끝나자 남편은 분개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개하며 아빠에게 따지는 모습에 저 역시 너무 큰 당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버님, 진짜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딸이랑 아들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 가족 앞에서 뭐라는 거야? 갑자기 당신스럽지 않게. 얼른 조용히 앉아있어. 소란 피우지 말고. 아니, 자네가 지금 한 얘기 다시 해보게. 무슨 뜻인가? 내가 내 빌딩을 막 내준다는 게 자네한테 뭐 상관이 있다는 거야? 아빠의 표정은 의미심장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기가 막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분개한 장면과 더불어 저희 아빠에게 쌍심지를 켜고 대드는 모습에 이건 뭔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해보라며 남편을 예의주시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에게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이 돈 아니면 저와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으며 신나게 토해내는 남편을 보니 정말 혼란스럽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었어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그 노다지 건물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전 그 건물은 꼭 제 와이프가 받길 원했는데 어떻게 이걸 막내 처남을 줄 수 있죠? 솔직히 이게 사기 결혼이지 뭡니까? 재산 많은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결국엔 본인 건 없잖아요. 저보고 의사라고 속였다고 뭐라고 하실 거 하나 없어요. 재산 하나 못 물려받는 여자였으면 그런 쇼도 안 했다고요. 그럼 자네는 우리 딸 재산 보고 결혼을 한 거라는 거야? 아, 뭐 이런? 처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더니만 결국 딴 맘을 품고 내 딸한테 접근했던 거구만. 내 말이 틀려 맞아. 됐고 자네 마음 다 알았으니 소란 그만 피우게. 내가 생각 좀 해야 하니. 마음을 알았으면 제 와이프한테 주시라고요. 장녀에다가 아버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면서요. 막말로 이 여자 제가 평생 책임지고 살 건데 제가 어쩔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딸 울면서 사는 거 보고 싶어요? 뭐라고? 당신 이게 무슨 추태고 태도야? 당장 아빠한테 사과드려. 그렇지 않으면 나 진짜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너네 아빠한테나 말 똑바로 하라 그래. 너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냐? 내가 붕괴 안 하게 생겼냐고. 그리고 용서? 이제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빌어도 내가 널 받아줄까 말까라고.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한 거보다 네가 더 나빠. 부잣집 공주인 줄 알고 여태껏 모셨더니 이거 뭐 아무런 힘도 없는 공주님이었잖아. 기가 막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갑작스레 남편의 본색이 드러난 순간이었고 친정아빠도 충격을 받으신 듯 했답니다. 제 동생들도 남편에게 따지고 화를 냈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저였어요. 그동안 날 진정 사랑해서 직업도 속이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제 뒤에 있던 배경 때문에 나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것 같아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은 홀로 집으로 올라가 버렸고 오히려 남동생들은 잘 됐다며 이 기회에 끝장을 보라고 저에게 다그쳤답니다. 아빠는 그럼에도 신중히 유언장을 써내려 가셨고 전 그 일이 끝난 후에야 집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이혼장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직업까지 속이고 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다 네 아빠 돈 보고 그런 거라고. 근데 노다지 빌딩 빼면 뭐가 남긴 하냐? 그 건물 내가 알아보니까 월세 수입만 장난 아니던데. 그게 네 거가 아니면 내가 너랑 왜 살아? 이혼해. 건물주 물 건너갔으니 이혼이지. 캬, 내 인생도 조졌다 진짜. 장렬합시고 엄청 뜨거울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당신 진심이야? 그 빌딩이 내 거 될 줄 알고 그럼 나랑 결혼한 거네? 진짜 이런 신박한 또라이가 다 있다니. 난 당신이 의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는데 당신은 내가 빌딩주가 아니면 상관 있는 거구나. 그렇지? 이게 당신 본심인 거지? 당연하지. 내 본심이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볼 거 없는 너랑 내가 왜 살아? 우리 엄마도 엄청 화났어, 너 때문에. 말을 말자. 뭘 저런 애 데리고 말을 하니? 너 잔말 말고 이혼 도장 찍어.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맞는 거야. 그래야 우리 아들도 다시 인생 피기할 여자 만날 수 있지. 요새 뭐 이혼이 흠이니? 하여튼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괜히 너 같은 거 만나면서 의사라고 거짓말 한 거잖아. 힘만 뺐네 아주. 좋은 말 할 때 합의 이혼해라. 어차피 너도 손해볼 거 없잖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려거든. 아서. 우리 아들 얼른 선자리 알아봐서 제가 해야 하니까 니네 아빠도 노망난 거지. 그걸 막내한테 줘? 에휴. 말 다 하셨나요? 지금 이 말씀 절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도 성격 급하다 하니까 엄청 급하기도 하네. 그래, 서로를 위해 빨리 헤어지는 게 낫겠지. 당신이 그 정도의 남자였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야. 깨끗이 끝내자. 나야말로 네가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어. 지금껏 내가 왜 이렇게 기고 살았는데? 저 역시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고 합의 이혼에 이르렀답니다. 이 가정에서 애초에 남편이 직업을 속이고 저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하려고 이곳저곳 변호사들을 알아봤지만 사실상 이 제도는 법정 싸움이 꽤나 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속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 또한 밝히기 어렵다고 했고 결론이 확실하지도 않은 싸움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빨리 끝낼 수 있는 합의 이혼을 했어요. 제 인생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었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막막하면서 슬픈 날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겁도 나고 뭔가 홀로 세상에 나가 떨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공허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더더욱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뒤에 저를 응원해주는 식구들이 있었기에 그 시간을 홀로 감내할 수 있었고 3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3년 전 나약했던 저와는 딴판이 된 모습으로 홀로 서기를 했답니다. 이젠 그 누구를 마주해도 당당한 여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그래도 진짜 지금은 너무 보기 좋아. 누가 봐도 당당하고 멋지고. 고맙다. 뭐 니들 도움이 컸지. 맨날 같이 술도 마셔주고 용기도 주고. 솔직히 너네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고맙다. 뭐가 고마워. 당연히 누나니까 옆에서 용기를 줘야 맞는 거지. 누나야말로 고생했어. 이제 좀 누리면서 살아. 내가 받은 거 그대로 아빠랑 너희한테 갚아야지. 그때 아마 우리 식구들 없었으면 진짜 아득하다. 누나가 더 잘할게. 제 뒤에서 든든하게 저를 서포트해주는 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제가 잘하는 것을 살려 사업을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뭐 하나에 매달리자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달려온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거래처 미팅이 잡혔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투자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인 제가 직접 가서 거래처 직원을 만나야 했어요. 그렇게 전 다시는 볼 수 없고 보지 않을 것 같던 전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절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절 그때와 똑같은 여자로 취급을 하면서 본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듣다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널 이런 데서 보다니. 네 아빠가 뭐 물려준 거라도 있냐? 네가 여길 어디라고 들락거려? 난 일 때문에 왔으니까 피차 아는 척하지 말자고. 어차피 얼굴 봐도 좋을 거 없으니까. 아, 맞다. 내가 너랑 이혼하고 알아봤는데 그 종로 노다지 건물 팔아 넘겼더라. 네 막내 동생 간 사이즈가 콩알만 해가지고 그런 거 어디 관리나 할 수 있었겠냐? 그렇게 재산 분배해주고 네 애비 살아는 있냐? 그때 거의 다 죽어가던데 노인네가 죽기 직전이라 그런지 노망이 나가지고 너한테 한 푼도 안 줬잖아.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알아? 괜히 너한테 시간 낭비해서 이혼남이나 되고 말이야. 에휴, 재수없어. 너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고 이런 얘기해서 뭐 하겠니? 어차피 이제 남남인걸. 네 볼일 보고 가기나 해. 아는 척 말고. 그리고 나도 너랑 엮여서 재수없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네 갈 길이나 가. 나 역시 중요한 볼일 있으니까. 어쭈, 많이 컸다. 지 애비 등에 업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뭐 이제 독립이라도 했나 보지? 그래봤자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여자 사람일 뿐이지. 네 뒤에 돈 많은 애비가 있으면 뭐해? 그 돈 다 물려주지도 않는데. 아들들한테 물려주고 넌 땡전 한 푼 안 준다는데 참 너도 너다. 그러면서 네 애비한테 붙어있고 싶냐? 너도 네 갈 길 찾아. 어차피 재산이야. 아버지가 누굴 특정해서 물려주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 거 모르니? 무식해서 말을 말아야지. 이혼 후 마주친 남편은 저에게 비아냥거리며 대놓고 기분 나쁜 말을 스스럼 없이 하였고 이런 남자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무시하려던 찰나 제 비서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남편의 눈이 희둥그레해졌답니다. 대표님, 다운 상사 직원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한데 제가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운 상사가 시간 약속은 칼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큰 투자라서 믿고 맡기려 했는데. 대표라니? 그리고 다원 상사라니? 그럼 설마 좋은 철강 기업 대표가 너라는 말이야? 여자라는 건 들었는데. 설마 다운 상사에서 나오기로 한 과장이 너였어? 아니, 치기공사는 때려치운 거야? 하,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와, 돈 많은 여자 후리면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의외네? 그래, 네가 보기에 좋은 철강 기업 대표가 나야. 왜, 놀랐니? 너랑 이혼하고 모든 게 다 잘 풀렸어. 아, 그리고 아까 네가 물은 우리 아빠 정말 건강히 살아계셔. 뭐 말해봤자 지금 너한텐 의미 없겠지만 아빠가 그날 유언장 작성하신 거 자작극 하신 거야. 널 테스트해 본 거지. 테스트라니? 지금 너네 아빠가 날 시험해 본 거라는 거야? 왜? 아니,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심장이...
이혼 후 5성급 호텔에서 비서가 건네는 내 직함을 듣고 놀란 남편에 더불어 제가 하는 얘기에 남편이 개거품을 며 심장 발작을 하였고 그 길로 쇼크를 받고 쓰러진 남편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같이 동행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처 직원이니 저와 제 비서가 같이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헤어진 3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남편은 칠기공사 일을 하다가 폐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후유증으로 협심증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이야기에 쇼크를 받아 갑작스러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쓰러졌던 거예요. 그래도 5성급 호텔이어서 그런지 재빠른 응급처치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남편이었고 얼굴은 멀쩡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깨어나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말 그대로야. 네가 직업까지 속이고 나랑 결혼한 게 아빠는 용 찜찜하셨던 거지. 과연 그런 사람이 날 진정 사랑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드셔서 널 테스트 해봤는데 바로 면전에 대고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하니 아빠가 생각한 게 맞았던 거야. 넌 오로지 돈만 보고 나랑 결혼한 거니까 아빠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왔겠지. 재산이 나한테 없으니 나랑 결혼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노다지 건물 아빠가 나한테 증여해 주셨어. 월세만 받아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젊은 인생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 전공 살려 지금의 사업 시작했고 이렇게 확장해서 잘 된 거지. 근데 널 여기서 만나다니 진짜 웬 우연이라니? 종로에 건물 팔아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잘 돼서 나 역삼동 건물주야. 너 참 성격 급하지?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또 충격을 받은 양 심장을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뻔뻔한 표정을 저에게 보여주며 본인이 피해자라고 절 다그치더라고요. 그 모습에 인간은 변치 않는다고 느꼈어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아버님이 그럼 날 작정하고 속인 거니 기만한 거 아니냐?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어쨌든 그날 쇼만 안 했어도 너랑 이혼할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님의 자작극으로 이혼한 거잖아. 그게 아니었음. 난 버러지 같은 너랑 평생 살았겠지. 네 두 얼굴도 모르고. 진짜 아찔하다.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공과사는 똑바로 해야 하니까 너네 회사랑 하기로 한 일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어차피 너 같은 피라미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일을 망칠 순 없잖아? 직원 통해서 너희 회사랑 협상 들어갈 거니까 이제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아, 치료 잘하고. 돈도 없는 데다가 몸도 아픈 널 어떤 부자 여자가 받아줄지 의문이긴 하다만 네 인생 목표가 부자 여자 후려치는 거니 잘해봐.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진 뒤 전 응급실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 위치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된 모습을 전 남편이 봐준 것이 얼마나 기쁘던지 쾌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이 모든 게 억울했는지 퇴원을 한 뒤 제 회사에 찾아와 저를 만나겠다고 로비에서 소란을 피워댔고 하도 성화해 결국 만나 주었어요. 돈에 눈이 돈 남편에게 수치심이란 있어 보이지 않았고 그저 로비에서 엄청나게 저를 불러대며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나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 알아? 나 한 번도 너 잊어본 적 없는 거. 사실 돈 때문에 너랑 결혼한 거 맞아. 근데 널 사랑하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때 너랑 이혼하고 진짜 후회하긴 했어. 돈이 뭐길래 내가 널 잃나 싶어서. 계속해봐. 들어는 줄게. 뭐 들어주는 게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와 결론만 말해줄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우리 더 잘해보면 안 될까? 뭐 지켜봐도 좋아. 솔직히 바로 합치자는 건 아니야. 너도 날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나한테 기회만 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면 넌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그리고 그날 호텔에서도 나 업신여겼잖아. 근데 갑자기 왜? 미련이지 뭐. 원래 관심도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결혼하면서 살 때 좋았잖아.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너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너도 마음 좀 풀고 나 받아들일 준비만 해줘. 그리고 아버님한텐 내가 따로 가서 사죄를 할게.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그래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음식점에서 나온 파스타를 얼굴에 부어버렸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럴싸하게 꾸미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파스타 국물을 맞은 후에야 정신이 들었는지 또다시 고소를 한다며 난리를 피더라고요. 2가지 버전을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하나는 빌어서 내 마음을 돌리기와 2번째는 윽박지르면서 내 마음을 돌리기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래, 연기하는 거 나도 힘들다. 됐고, 나한테 한 푼이라도 줘야지. 내가 그래도 네 아빠 때문에 너랑 이혼한 건데 위자료는 줘야 할 거 아니야? 한 번 갔다 온 놈이라고 제가도 힘들어. 너네 엄마가 너 재혼시킨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켰는데 재혼이 힘들다니 그것도 웃긴다. 하긴 치기공사 나부랭이가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부잣집 여자가 너한테 콩깍지가 쉬겠니? 너도 현실을 파악한 거야? 너한테 줄 위자료가 있으면 이걸로 기부나 하겠어. 정신 차리고 살아.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라도 하려는 대들보를 가지고 살란 말이야. 남 등쳐먹지 말고. 내가 어쩌다 너란 놈한테 코가 껴었는진 모르겠지만 이젠 다시 안 그러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아유, 끔찍해. 정 그리고 자리를 떴답니다. 역시나 남편은 변한 게 없었고 돈만 밝히는 그 심성 또한 여전했어요. 남편은 그럼에도 분했는지 결국 저희 아빠에게 작정하고 딸을 이혼시켰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게 되었고 저희 가족들은 그것을 보고 하찮아서 웃음이 나왔답니다. 소송은 시작이 됐지만 정말 짧게 혐의 없음 판결이 났고 남편은 괜한 변호사비만 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어찌나 빠른지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 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 회사 로비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난리친 것을 직원들이 보곤 이미 소문이 난 것 같았고 그 일로 남편 체면은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 그 좋은 철강 대표랑 원래 부부였대. 근데 그것도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했다가 뭐 아버지가 딸한테 상속 안 해준다고 하니까 바로 이혼한 거래잖아. 인상 무시 못한다고. 진짜 김 과장 그렇게 생기지 않았니? 그러니까. 평소에도 명품 입고 다니는 여직원들만 골라서 꼬리치잖아. 집에 돈이 좀 있나 싶어서.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왜 그러고 사냐? 인생이 불쌍하다. 남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밥맛 없어. 결국 남편은 이 일로
회사 징계위원회까지 소집이 되었답니다. 회사 명의를 실추하고 회사 내 맞지 않는 인격을 가졌다는 이유에서 말이에요. 남편은 끝내 억울함을 표했지만 그동안 여직원들에게 기웃거렸던 증언들과 더불어 남편의 근무 태만까지 모두 다 남편에게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어 갔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이혼 후 처음으로 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잘 나간다며? 그럼 우리 아들 좀 살려줘라. 이제 폐 때문에 직위공일은 하지도 못하고 거기도 그나마 지 고모부가 백을 써서 회사에 꽂아준 건데 거기마저 잘리면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니? 그래도 남자가 직업이 번듯해야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네가 그 회사에 큰 투자를 좌지우지 한다며. 그럼 네 말은 들어줄 거 아니냐? 내가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우리한테 기회를 줘. 우리 아들이 너한테 괜히 그랬겠냐? 못난 놈이라고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하마. 아니요. 본인이 지은 죄는 달게 받아야죠.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젠 제가 벌을 줄 차례인데요. 솔직히 다 본인이 만든 거 본인이 받은 건데 뭘 그리 저한테 사정을 하세요? 어머님 노래 부르던 거 있잖아요. 뭐 돈 많은 여자한테 재혼시킬 거라고. 어디 한번 돈 많은 여자 찾아보시고 재혼시키세요. 그럼 그 여자가 먹여 살려주겠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비는데도 안 된다는 거야? 애가 어쩜 그렇게 싹수가 없냐? 어른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들어줘야지. 어른도 다 같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아들이랑 작정하고 여자 하나 등쳐먹으려는 당신 부탁을 내가 이제 와서 왜 들어줘야 돼요? 그래, 네가 좀 잘 나간다 이거지? 너 사람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벌 받는 거야. 나쁘고 요망한 것. 저를 나쁘고 요망하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근데 어머님은 더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른이라 내 입에서 험한 말 안 나가게 정말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 팔아 장사할 생각 마시고 열심히 건물이라도 닦으며 돈을 버세요. 결국 뜻대로 되지 않자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개의치 않았답니다. 전 그리고 남편에 대해 아무런 옹호도 해주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직급이 해임되어 사실상 나가라는 식으로 통보가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하여 다른 곳에도 경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집에서 백수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남등에 빨대 꽂고 살려고 했던 남자의 최후라고나 할까요? 본인 인생 본인이 꾸은 거나 마찬가지죠. 전 그리고 중국 투자건이 대박이 나면서 정말 바쁜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물론 이런 인생을 살게 도와준 저희 가족들한테 제일 고마운 마음이 들고 제가 더 잘 되어서 가족들한테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사실 그때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고 구구절절 이런 사연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지금은 몸과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어 건강해졌어요. 1년의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나쁜 사람들은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한테 슬픔을 주며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두서없이 말이 긴 것 같아서 얼른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 8년이 지나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시모는 저에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면서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성격이 좀 특이한 편이신데요. 평소에는 조용히 계시다가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저를 하대하거나 시모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싸우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리지 않고 며느리 욕을 하도 하셔서 한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단둘이 있거나 가족들끼리만 모임을 가질 때는 상당히 조용하고 순한 양으로 변해 있으시니 시모의 성격을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시모한테 그런 성격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쓴소리를 하고 지적을 해도 그때뿐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댁 식구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8년이나 되었던 거죠.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말도 수십 번은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냥 평생 입을 닫을 테니 최대한 좋게 풀었으면 한다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식구들 모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더 커졌고 가끔 시댁에 가는 것도 꺼려지게 되었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시댁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하길래 주말에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 시동생의 결혼 발표 소식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놀랐던 이유는 시동생은 30대가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 없는 모태 솔로였어요. 성격이 워낙 소심해서 여자들 앞에만 서면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얼음이 되어버려서 여자와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가던 시동생이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니 저희 가족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다는 말에 쉬지 않고 질문을 쏟아내자 시동생은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었어요. 처음 만난 건 백화점에서 옷을 좀 사려고 갔었는데 평소에도 자주 찾던 곳이라 매장 직원분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 편하게 옷을 고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갔을 때 매장 주인이 바뀌었는지 다른 여성분이 카운터에서 볼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출장 때 입고 가야 할 옷을 사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매장 주인이 최근에 몸살이 나서 그 기간 동안 잠깐 일을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남자가 편하지 여자한테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상당히 편하게 대해줬고 첫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머릿속에서 그녀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옷을 사는 핑계로 백화점에 몇 번 더 찾아가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저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박사 출신의 대기업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교제한 지는 이제 막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살면서 여자와 대화조차 제대로 나눠본 적 없었던 제가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모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최대한 일찍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면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알려달라고 상당히 들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가족 모두 시동생을 축하해 주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까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참하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시동생의 충격적인 결혼 발표 소식에 저희 모두 술을 한 잔씩 하게 되면서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가기로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다가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터라 서둘러 눈을 붙였는데 새벽에 갈증이 올라와 눈이 떠져버려 주방으로 가게 되었죠. 갈증을 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시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작업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틈 사이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길래 무슨 대화를 주고받으시길래 깔깔거리며 즐거워하시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아유, 글쎄. 첫째 며느리와는 비교도 안 된다니까. 박사 출신이란다. 그거면 끝난 거지. 여자도 만나본 적 없던 내 아들한테도 작은 본명 있었다는 거야. 나는 평생 혼자 살다 노총각으로 세월 다 보낼 줄 알았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다들 자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겠니? 입이 근질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 나도 이제 정 좀 붙일 며느리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밖에 없던 며느리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걔 눈치 봐야 되겠니? 내가 지보다 어른인데 싫은 소리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이 결혼만 해봐 아주. 국물도 없을 거야. 박사 출신이니까 나랑은 대화도 잘 통할 거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지금 내 작업실에서 너한테 전화 통화하는 게 말이 되니? 이제 나도 며느리 눈치 안 보고 행동하려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동안 아쉬워서 8년간 끼고 살았던 거지. 새 며느리 들어오면 당장 내쳐버리고 인연 끊어버릴 거야. 이제야 내 세상이 오나 보다. 그새를 못 참고 시모는 지인분께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죠. 차라리 못 들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저를 막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전부 다 했는데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 욕을 하고 있었네요. 그게 집안을 욕보이는 행동이라는 걸 모르시는지 시모는 계속해서 지인분께 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제 욕을 하길래 도저히 참기 힘들어 작업실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제가 분노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자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 서둘러 작업실에서 나가려 하시길래 시모를 가로막은 뒤 저를 욕한 부분에 대해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새벽 시간에 자고 있는 가족들 깨우기 싫다며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시모는 전혀 저에게 미안하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죠. 가로막아선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친구랑 통화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제가 방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너무 서운하다고요. 어떻게 이 시간까지 제 욕을 하실 수 있어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저를 바로 내치겠다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 나는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다고밖에 안 했다. 네가 아직 술이 덜 깬 듯한데 내가 쓸데없이 지금 이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하러 너 욕을 하겠니? 내가 그렇게 한간 사람처럼 보여? 그리고 왜 남이 통화하는 걸 엿듣고 그래?
이제는 내 사생활까지 감시하는 거냐? 너만 오면 숨이 턱턱 막혀서 스트레스 받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라고. 나 피곤하니까 당장 비켜라. 얘가 이제는 생사람 잡고 있네.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없으시다고요?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 저를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건데요? 저 오늘 어머님 댁에 와서 밀려있던 집안일 도와드리고 음식하는 것까지 하나도 소홀히 한 적 없었는데 제 앞에서는 고맙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니 뒤에서는 제가 안 볼 때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욕만 하시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사생활 좋아하시면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통화를 하셔야죠. 밖에서 누구 욕을 하는지 전부 다 들릴 정도로 떠들고 계시는데 그걸 들은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 줄 아세요? 그럼 어머님도 웬만큼 제 마음 풀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제 그만할게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이 계속 태연하게 인정하지 않으시면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고요. 나는 글쎄 잘못한 거 없다니까. 피곤하니까 너도 이제 그만 들어가 쉬어라. 나도 술이 좀 과했는지 머리가 띵하니 두통이 밀려오는 것 같다.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에게 온갖 욕을 다 해놓고 그걸 전부 들었는데 시모는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죠. 저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시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저는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방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시모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었던 걸 재생시키고 말았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시모가 잘못을 인정하게 되시는 건 항상 증거를 확인시켜줘야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결국 전화 통화하셨던 내용이 핸드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시모의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사과를 받아야 하나 싶었지만 제가 그만큼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면서 몸에 배어있는 버릇 중 하나였어요. 끊임없이 제 욕을 하러 다니시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상처를 받아야 하는 이런 삶이 저 또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가족들이 새벽에 깰까봐 억지로 사과하는 시모의 모습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우라통이 터져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꼴딱 세운 뒤에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깨워서 시댁에서 일찍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부터 시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인사만 드리고 시댁에서 나오자 시부께서 전화를 하시길래 몸이 좀 안 좋다고 설명을 드린 뒤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까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나와야 하냐고 물어보아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준 뒤 한동안 시댁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게 된 남편은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듯 저에게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동생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인사시키고 싶다며 저희 부부도 함께 참석해 주길 부탁했어요. 시동생의 결혼 문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했어요. 시모가 또 어떤 행동을 보일지 걱정은 되었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시모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이번 결혼이 무산이 된다면 시동생에겐 2번 다시 여자가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모도 최대한 입을 조심하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기 하루 전날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가 울리는 걸 보고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게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꼭 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셔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셨죠. 괜히 전화를 안 받았다가 가족 모임 때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봐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제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셨던 거였죠. 내일 작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는데 나 혼자 모든 걸 처리할 수 없어서 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일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니? 해줄 수 있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막상 도움이 필요하시니까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님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굳이 도와드릴 필요 있겠어요? 네가 오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너 아랫동서 될 사람이 온다잖니.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첫인상이 중요하다니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해주면 된다. 저번 일을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둔 건 아니지? 우리 그때 충분히 푸른 걸로 기억하는데. 시모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제 기분을 최대한 풀어주려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를 위해서가 아닌 시동생을 위해 저는 약속 당일 아침 일찍 시댁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거에 들뜨셔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음식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는 정성이 들어간 시모의 음식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는지 가짓수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걸 보고 좀 서운하긴 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네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김장할 때 입는 옷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은 김장을 할 때 막 입는 옷이잖아요. 지금 김장철도 아닌데 굳이 이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김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옷 입고 집안이랑 밖이랑 청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집 전체가 너무 더러워서 대청소 좀 하면 좋겠는데. 저보고 지금 마당이랑 집이랑 합쳐서 300평이나 되는 넓은 집을 저 혼자 대청소를 하라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 하잖아요. 음식 몇 가지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일찍 온 건데 대청소라뇨.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걸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잘 아시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화장까지 전부 다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남자들 오면 그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들은 따로 할 일이 있으니까 일단 식구들 올 때까지 네가 먼저 좀 움직여라. 내가 한번 얘기하면 좀 들어줄 수 없는 거니? 시모는 시간이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길 바라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시댁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몇 시간 뒤면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오기 전까지
집안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교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퇴근을 하시려면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아있는 상태였죠. 결국 저는 시모가 건네주신 옷을 입고 300평이나 되는 집을 혼자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여름이 아니라서 마당 일은 크게 손볼 건 없었는데 집안은 해야 될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시모는 그동안 청소에는 신경도 안 쓰셨는지 먼지가 수북했고 손댈 곳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온몸이 땀으로 뒤덮이게 되었네요. 시모는 시간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두르라며 재촉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들어온다는데 제가 왜 대청소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 청소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부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급하게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와 마주친 건 남편과 시부가 아닌 시동생과 예비 동서였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두 사람과 대면한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겨 방 안으로 들어갔고 시모가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들어온 걸 보고 반갑게 맞아주고 계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저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은 땀이 한가득 흘러내려 화장은 전부 다 지워져 있는 상태였고 김장할 때 입었던 옷이라 여기저기 얼룩도 많은데 머리까지 헝클어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게 너무 짜증이 올라왔어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빨리 나오라며 재촉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꾸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방문을 두드리며 뭐하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화장도 고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뭘 볼 게 있냐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화장한 모습이나 안 한 모습이나 똑같다며 최대한 빨리 나와서 일손을 도우라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셨어요.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첫 대면하게 된 것도 상당히 짜증이 나는데 시모는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화장을 고친 뒤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시동생과 예비 동서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시모와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으로 마주해서 그런지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꼴값 떤다며 식구들 모이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할 것 좀 내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저에 대해 소개를 해주었고 예비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앉아있던 시모가 예비 동서에게 신경 쓰지 말라면서 우리 집 8년차 전담 청소부라며 온갖 험한 일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쓰기 딱 좋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지자 시동생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시모에게 입조심하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왜? 내가 뭐 잘못했니?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나는 이제 며느리는 우리 박사 둘째 며느리 하나뿐이다. 쟤는 우리 집안 가정부나 다름없으니까 시킬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부려먹으면 된다. 너희 둘이 결혼식 끝나면 집들이도 할 거 아니야? 그때 이용해 먹으면 딱 좋겠네. 말만 하면 뚝딱 해준다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자리가 저를 험담하는 자리예요?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한 저한테 어머님 집안 청소부라고요? 이용해 먹기 딱 좋다고요? 어떻게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거침없이 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도련님 죄송하지만 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 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오신다고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이 넓은 집을 저 혼자 청소했다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밖에 없으시네요. 오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기분으로는 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말씀 나누시고 들어가세요. 어머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이 며느리로서 마지막 날인 줄 아세요. 나도 너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우리 박사 며느리만 있으면 되니 앞으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니? 일 끝났으니까 그만 들어가 봐라. 시모의 행동에 너무 상처를 받은 저는 짐을 챙긴 뒤 시댁에서 나가려 하는데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예비 동서가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길래 다시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예비 동서는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예비 동서 앞으로 다가가 다시 얼굴을 확인해 보는 순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다면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불안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던 저는 그제서야 예비 동서가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모와 시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있는데 예비 동서가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더니 정말 죄송하다며 90도로 인사를 건넨 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 순식간에 도망을 쳐 버렸어요. 그녀가 도망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시모는 둘이 무슨 사이이길래 예비 동서가 정색을 하면서 도망쳤냐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그녀를 급하게 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시동생의 얼굴은 노랗게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그 사이 교대 근무를 마친 시부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난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부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다들 조용히 좀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모습 처음이라 가족 모두 시동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그녀가 전화기에 전원을 꺼버린 상태라며 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걸 보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네요.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죠? 세종씨가 잠적해버리면 저는 정말 끝장이라고요. 형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뭘 도와달라는 건데? 예, 네가 말 좀 해봐라. 왜 너를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친 거니? 네가 또 뭔 짓 했지?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지금 그 여자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도련님이 그 여자한테 당한 게 틀림없어요.
세정 씨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을 준비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 수술비를 제가 대신 주겠다고 했었죠. 원래 인사를 드리러 가려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일단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세정 씨 어머님이 회복을 하시면 그때 뵙기로 일정을 잡은 상태였어요. 수술 자금도 문제였지만 대출비까지 있다는 말에 어차피 결혼할 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도와줬는데 지금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상태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세정 씨 어머님 병원이 어디인지 아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자가 그런 수법으로 남자들한테 접근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는데 그 여자 상습범이에요. 저희 아빠한테 한두 번 잡힌 게 아니라서 경찰서에 갔을 때 몇 번이나 얼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사기죄로 잡혀 들어왔을 때 아빠가 한 소리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버릇없이 행동해서 저와 한 번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번이 벌써 4번째인데 작정하고 잠적했으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시동생은 사기녀한테 된통 당한 상태였고 그 피해 금액이 1억이 넘어간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잘하게 빌려간 돈들을 합친 금액이라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제발 도와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머님이 하신 말씀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다면서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8년차 청소부라며 막말을 퍼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도련님도 돈 문제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닌 가족들과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여자 이름도 가명을 쓰고 있어서 잡는 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싹싹 비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도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할게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천년만년 걸려도 그 여자 잡기는 쉽지 않을걸요? 오늘은 일단 저도 기분이 좋지 않으니 들어가 볼게요. 시모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시동생이 사기당한 1억을 다시 되돌려받게 해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그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던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긴 했지만 또다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 여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건 뻔하기 때문에 형사인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그 여자가 저지른 짓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4번의 범죄를 저지른 그 여자는 4번 다 전부 아빠한테 붙잡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었지만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되었고 몇 달 만에 그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동생한테 뜯어간 1억은 이미 전부 다 사용을 해버린 터라 법적인 처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모는 그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에게 입을 아예 닫고 살라며 밥 먹을 때 빼곤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시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라 의욕을 잃어버려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사기를 친 그녀를 잊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네요. 평생 동안 살면서 진지하게 처음으로 만났던 인연이 그런 여자였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하네요. 시모는 현재 쥐죽은 듯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수다를 떨지 못하시니 속병이 나셔서 집에 누워만 계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도 시모한테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연락을 끊고 있는 상태예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았던 적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갔었어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적을 했지만 항상 말만 고치겠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180도 변해버리는 그 사람 때문에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었는데 이번에 엄청난 충격을 빠뜨렸던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행동들이었어요. 도가 지나칠 정도로 민망하게 만들어서 조심해달라고 말했었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건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 학벌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도 동네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미용실을 운영했었어요. 남편도 제 미용실에 단골 손님일 정도로 자주 왔었는데 그때 서로 눈이 맞았었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정말 잘해줬었는데 임신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니 몸도 많이 망가져서 여자로서 매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남편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육아에 지쳐서 제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를 대하는 행동들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저는 결국 화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나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육아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건데? 적어도 기본적인 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집에서 애만 보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내가 지금 놀다 왔어? 꼴랑 애 하나 보면서 엄청 투덜거리네. 남들이 보면 당신 혼자 애 넷은 보는 줄 알겠다. 나 지금 술 약속 있는데 많이 늦었거든? 너랑 쓸데없는 말 할 시간 없어. 남들은 애 보면서 몸매 관리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한다는데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먹기만 하지. 아예 치울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이러니까 살이 빠지겠어? 머리는 언제 감았냐?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거지랑 사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야?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게으른 여자였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생각하지 않았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너 쳐다도 안 봤다. 방금 그 말 진심이야? 내가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날 따라다닌 거잖아. 누군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머리도 감지 못할 정도로 나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미용실 관리조차 버거워서 부원장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당신은 맨날 술 퍼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내가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 잠깐 화장실만 가도 애가 깰까봐 불안해서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약속 없다고 집에서 저녁 먹는다고 그래서
애 보면서 힘들게 음식 만들었는데 갑자기 술 약속 생겼다고 매일같이 약속을 깨니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냉장고에만 박혀 있어서 음식들 아까워서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양이 많아지게 된 거고 버리기 아까워서 억지로 먹다가 이렇게 살이 찐 거잖아. 나 혼자 애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이 애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럼 포기하던지. 나는 뭐 너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냐? 나 들어오기 전까지 집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해장국이나 준비해놔. 내일 아침이나 돼야 들어올 거야. 남편의 행동을 보면 그냥 저를 집안의 가정부로 들이기 위해서 결혼한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다른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면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면 남편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임신을 하면서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육아와 집안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아이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건 저만 힘들어지는 일이라 남편 혼자 편하게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후 안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서로의 감정이 점점 악화되어 가자 결국 제 불만이 시댁에 갔을 때 터져 나왔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지라 남편의 행동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함께 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시부모님께 불만을 쏟아내게 되었죠.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니? 내가 내 아들한테 한 소리 해주길 바라는 거야? 너는 지금 미용실 일도 거의 손 떼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잖아. 미용실 관리도 틈틈이 하고 있어요. 저만 미용실에 나가지 못하는 거지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직원들 위주로 미용실이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원장인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 사람은 주말에도 저에게 조금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 혼자 개인적인 시간만 보냈는데 제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아세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셔서 서울로 오는 게 쉽지 않으신데 이럴 때 이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다면 이런 말 나오지도 않죠. 이 아이가 저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저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속 편하겠네요. 이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니? 어차피 미용실은 직원들이 알아서 하면 전화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 건데 바쁜 내 아들한테 꼭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니? 의사 남편 얻었으면 이 정도 감수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애 하나 보는 게 큰일도 아닌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널 왜 며느리로 받아줬는지 잊은 건 아니지? 학벌은 고졸밖에 안 되지만 미용실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의사인 내 아들과 비슷해서 젊은 나이에 능력은 좋은 것 같아 너를 받아주기로 결정했던 거였는데 맨날 불만만 털어놓고 매사에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없으니 욕을 먹는 거지. 아, 말도 마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니까요. 제가 밖에서 놀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환자한테 치여서 힘들다 보니까 동료 직원들과 술 한잔 하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하다니까요. 나도 이런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당신 일에 대해 문제 삼은 적 있었어? 함께 사는 공간이면 당신도 신경을 써달라는 건데 당신이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뭔데? 술 약속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영화 보고 핸드폰만 보다가 그냥 퍼질러 자잖아.
울고 보채는 당신 아들 한 번이라도 안아줘 봤어? 어떻게 된 게 아빠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한 번 안아보고 지금까지 손 한 번 안 대볼 수가 있어? 남의 아이 아니야. 당신 아들이라고. 적어도 손 한 번 정도는 만져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시댁에서 하소연을 하면 시댁 식구들 중 한 명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제 편을 되어주지 않았어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의 편을 들어주었죠. 아무리 제가 힘들다고 얘기해도 의사인 남편이 훨씬 더 힘들다며 애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만 쏟아내었네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제 편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저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하자 시모의 반응에 어이가 없었네요. 정 이혼하고 싶으면 애는 놓고 가라.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줄 아들 손자고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인데 네가 키우면 미용밖에 더 배우겠니? 노는 물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내 아들 따라 의사가 돼야지. 사내 아가 계집애처럼 가위 잡는 건 절대 안 되지. 이혼할 거면 애는 무조건 놓고 너 혼자 이 집에서 나가라.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어머님이 데려가라 마라 할 자격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아빠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의사가 될 수나 있겠어요? 당신 말고도 내 아들 키워줄 사람은 많아. 차라리 돈 주고 보모 드리는 게 훨씬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이혼 원하면 당장 해줄게. 제 편이 하나도 없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냈어요. 이혼은 해줄 테니 애는 보내지 못하겠다는 억지스러운 말에 기분이 확 상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부부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었고 되레 저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는 걸로 결론을 내리게 되자 남편은 어차피 저와 이혼하게 될 거고 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지 더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까지도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는데 남편은 죄책감 하나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던 술에 대해서도 저와는 더 이상 상관없다고 여겼는지 전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한심스러웠고 집안의 가장이나 된 사람이 왜 혼자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한 번만이라도 저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아빠의 역할을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저에게 한다는 말이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면 그때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저보고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며 집안의 물건들을 사정없이 던지고 제게 폭력까지 가했어요. 무차별적으로 남편이 던진 물건에 혹시라도 아들이 맞게 될까봐 놀란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미용실 직원의 집에서 하룻밤 머무르고 다음날 아이를 잠깐 맡긴 뒤 다른 집을 알아봤어요. 남편과 한 공간에 살다간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저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집을 구한 뒤 남편이 출근했을 때 용달차를 불러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옮겨버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 허락 없이 집안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어디로 도망쳤냐? 내가 미용실로 직접 찾아가서 깽판을 놔야 얼굴을 보여줄래?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술도 곱게 처먹어야지. 내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퍼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너랑은 정말 끝이야.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하자. 너 이대로 전화 끊어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텐데.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조용히 이혼하고 너 삶 되찾고 싶으면 내일 저녁에 문자 찍어주는 장소로 오는 게 좋을 거야. 애는 일하는 직원한테 맡기던지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오도록 해. 아직 우리 법적으로 부부인데 할 도리는 해야지. 내일 부부 동반 모임이니까 얼굴만 비쳤다가 들어가. 별일 없을 테니까 쓸데없이 오지 않겠다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참석해.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혼하고 싶잖아. 남편은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부부 동반 모임인데 중요한 자리라면서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지 않았으니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이혼할 때 아이 문제로 분쟁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 말을 들어야 할 거라면서 얼굴만 비추라고 하길래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던 상황이라 남편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언제 오냐며 몇 번이나 연락이 왔었는데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혀서 좀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얼굴은 많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처음 마주하게 된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부부들의 관계는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서로 자기 마누라 챙기기 바쁜데 남편은 자기 혼자 술을 마시면서 의사 동료들과 함께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니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걸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 때문에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앉아있던 남편의 동료가 저에게 먼저 말을 붙여왔어요. 알고 보니 다른 부부들은 전부 다 사자 직업인데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문들 전부 고스펙 고연봉 아닌가? 그래서 대화도 잘 통하고 의과 계열이다 보니까 서로 많은 걸 공유해 주는데 재수 씨는 직업이 미용사라 했나요? 미용 계통은 생소해서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를 텐데 같이 사는데 부딪히는 건 없어요? 이 친구가 생각보다 입이 무거워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야, 말도 마.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최대 큰 실수였다. 그리고 우리 이혼해. 무슨 뜻인지 알지? 나 이제 혼자의 몸이 된다는 거야. 안 그래도 오늘 너희들한테 중대 발표할 생각이었다. 직업이 같아야 서로 이해해 주는데 집에서 해본다고 맨날 놀고 먹으면서 수술하고 들어온 나한테 애 좀 보라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냐? 비뇨의학과 교수인 내가 병원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니 그런 말이나 나오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애까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내 입장에선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고 나랑 이혼하자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 의사 남편 얻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올랑 고졸 나가서 미용실 좀 잘 된다고 나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니까. 이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과는 상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나봐. 처녀 때는 그래도 비율 좋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겨서 데리고 놀만 할 것 같아 접근했더니 자기가 뭐 좀 되는 것 마냥 설치는데 남들이 보면 배가 불렀다고 생각해. 다른 여자들은 의사 남편 얻고 싶어도 거들떠도 못 보는데 결혼까지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야? 잠깐만. 수연아. 여긴 어쩐 일이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들린 거야?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연락처가 바뀌는 바람에 소식만 대충 듣고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면서?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바쁘지 않으면 잠깐 앉아서 대화 좀 하다가
여기 동문들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많아. 부부 모임 자리거든. 당신은 자리 좀 비켜줄래? 저기서 의자 하나 가져와서 끼워 앉던지. 아니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앉아 있어봤자 말이나 통하겠냐? 나도 오늘 볼 일은 끝났어.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 아,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몰라보게 바뀌었네. 좀 전까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너 만나서 기분이 좀 풀렸다. 나 방금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 그놈이 글쎄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지 뭐야.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오늘 내 술 친구 되어줄 수 있는 거지?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도 합석해도 되는 거죠? 정혁이와는 인턴 생활 같이 했거든요. 아, 오늘은 정말 술이 많이 당겨서요. 아, 괜찮아. 와, 근데 너 정말 여전하다. 어때? 우리 잘 어울려? 솔직히 우리 인턴 때 선배들한테 엄청 오해 많이 받았잖아. 그런데 혹시 옆에 분 아내분 아니셔? 아, 나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 같은데 말 좀 가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분이 많이 상해 보이시는데. 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조만간 이혼할 사이야. 서로 너무 안 맞아서 그만 끝내기로 결정했어. 저 덜 떨어지는 게 무슨 부인이야? 볼일 끝났으니까 그만 돌아가. 소연아, 그럼 너 이제 그 남자랑은 아예 끝난 거야? 연애하는데 바람 피웠으면 말 다 했지. 잘 헤어졌어. 차라리 내 안사람 해라. 우리 서로 잘 맞았잖아.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와 남편은 서로 꽤 친한 사이였는지 대화가 거침이 없었어요. 저를 밀치고 그 자리에 그 여자를 앉혔을 때 남편의 행동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자는 제 눈치를 보며 불편해했고 남편은 저를 불편하게 느끼곤 그만 돌아가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상 쓰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해주겠다는 한마디 뱉은 뒤 그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제가 원하는 건 합의 이혼이었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었기 때문에 저도 볼 일은 끝난 것 같아 그 자리를 급하게 나오려 했는데 좀 전에 남편이 저에게 했던 한마디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저에게 덜 떨어지는 게 부인이라는 말을 했을 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남편의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던 발길을 돌려 눈이 풀려 웃고 있는 남편한테 다가가 앞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온몸이 맥주로 흠뻑 젖어버리자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던 남편은 손이 제 얼굴에까지 향하더니 순간적으로 멈췄고 앉아있던 그 여자를 의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티슈로 몸을 닦고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얼굴을 향해 맥주를 뿌려 버렸습니다. 남편은 한 번은 참았지만 두 번은 못 참겠는지 제 멱살을 잡고 분노한 얼굴로 노려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말렸고 저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남편은 나중에 두고 보자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끝까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친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았는지 지긋지긋한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서 서둘러 이혼하길 원했어요. 시모는 제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저와 피가 섞인 아이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와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숙려 기간까지 끝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남이 되었었죠. 그리고 남편의 톡 배경 화면은 부부 동반 모임 때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보고 보란 듯이 바꿔놓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안 볼 수 있다는 거에 제 속은 후련했었어요. 그렇게 더 이상 어떠한 관계도 아니게 되어버린 사람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저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제주도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집에 미처 빼지 못한 제 물건이 남아있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건만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렇게 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할 때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날이 주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만에 들어간 집은 이미 꽤 많이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도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는지 이사를 준비하는 듯 보였죠. 제 물건들을 한쪽으로 전부 다 치워놓은 상태라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쓰레기장에 버리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 밑에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봤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보게 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남편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또 전화를 했냐고 화를 내길래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알려주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몰랐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제 두 눈으로 서류의 내용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긴다면 저 또한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서재에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달력에 메모를 해두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총 동창회에 참석하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 모임을 가지는 건지 마침 장소까지 메모가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 짐을 차에 전부 실은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에 참석 중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시댁 식구들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몇 달 전에 한번 얼굴을 봤었던 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되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남편의 실수로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거침없이 걸어갔고 제가 들고 있던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왔냐고 저에게 인상 쓰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길래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의료 실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안에 있던 의료 실수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너는 이 사실을 알고도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 뭐야? 네가 의사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네가 뭔데 남의 의료 기록을 함부로 꺼내봐? 너 이거 법적으로 소송 걸 수도 있다는 거 몰라? 너는 그동안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런 엄청난 의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엑스레이에 찍혀있는 수술도구 그거 환자분은 알고 있어? 거기 네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글씨가 있잖아. 저기 저 여자 이름이 소연이지? 너 저 여자 아버지 수술을 최근에 담당했었어? 여기 네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봐봐. 수리 원수라고 언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혼잣말하듯 작은 글씨로 적어놨잖아. 이미 한 달 전에 수술이 끝난 것 같은데
너 혹시 술 먹고 수술했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우리 아빠 수술해줄 때 전날에 술 마셨어? 신장결석 제거 수술할 때 술을 마셨었냐고. 이리 내놔봐봐.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네가 수술 경험도 많다고 해서 우리 아빠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한 건데 전날에 술을 마시고 수술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커다란 호수가 들어가 있는데도 모르고 수술을 끝낸 거냐고. 여기 지금 우리 아빠 와 있는데 며칠 전부터 옆구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길래 너한테 물어봤었잖아. 그런데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통증이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던 건데? 나는 너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의료 사고 때문에 너랑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거였어. 전날에 조금만 마시려 했는데 통제가 안 돼서 나도 모르게 많이 마셨는데 자주 하던 수술이라 별일 없을 줄 알았지. 나도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책임지고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창회에 같이 참석해 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그 여자의 아버지 몸속에 기다란 호스가 들어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곤 아사리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돌리자 한 노인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아버지인 것 같았고 의식을 찾지 못해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몸속에 있던 기다란 호스가 장기를 지속적으로 찔러 폐혈증을 일으켰고 의료사고로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남편은 분쟁 처벌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그 여자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의식을 찾지 못하는 중이라네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술 좀 적당히 마시라는 거였는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결국 대형 사고를 치게 되었죠.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분쟁 조치는 더 무거워지겠죠. 저런 남편과 하루빨리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의사 자격이 박탈됐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술 먹고 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니까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데 책임감도 없이 의사 생활을 하겠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아이와 새 출발하는데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